행복한 천문학자 이명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뚱뚱한 피카츄, 예쁜 꼬마 선충,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했고, 우리가 들어보면 물리도 재미나고 생명과학도 재미나고 수학도 재미납니다. 저는 우주를 공부하는 천문학이 이 학문보다 더 재미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주에서 가장 재미난 학문이 천문학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의 보물찾기. 지금까지의 강의는 모두 지구의 이야기였죠.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잠시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함께 보물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물찾기라 하면 지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야외를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해서 숨겨진 보물을 열심히 찾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물을 가득 실은 배가 머나먼 항해를 떠나서 어딘가 갔다 풍랑을 만나서 난파해서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그러한 보물선을 찾는 것을 또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 아름다운 백사장, 그리고 바다, 하늘이 함께 보입니다. 저기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모래사장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저 바다 어느 곳에 난파선이 있고 하늘 어느 곳에 보물이 있을까? 알 수 없죠. 그러나 현명한 인간들은 물리, 생명과학, 기하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물찾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물찾기 방법은 이러한 방법인데 2012년 9월 1일 날 핀란드에서 보물찾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변이었죠. 이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현재 보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찾아서 보물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삽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삽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주의 보물을 찾으려면 우리의 생애 동안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저의 보물찾기를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찾기는 연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오전에도 들으셨지만 공통점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물을 찾아내면 다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 또한 마찬가지죠. 공부는 이미 알려진 걸 열심히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연구는 남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이 더 큽니다. 보물찾기를 하면 보물만 받게 되죠. 대개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에 초연하면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우주의 보물찾기입니다. 우주의 보물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물질, 보통은 지구에서 찾는 걸 생각을 하지만 우주에도 새로운 물질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에너지 또한 우주에만 존재하는 에너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에너지도 있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천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법칙도 지구상에서만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주의 보물찾기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주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암흑우주. 보이는 우주는 당연히 빛을 내는 천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암흑우주라 하는 것은 빛을 내는 천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우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이는 우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하의 왕국입니다. 은하는 우리말에서는 갤럭시란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제 연구 전공은 갤럭시입니다. 이러한 갤럭시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에서 시작된 말이죠. 그리스에서 우유빛 온을 나타내는 글락시아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 갤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은하수, 순수한 우리말로는 미리네, 선불제는 옛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한자어로 은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수를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역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데도 알아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하수가 우주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하수, 그거 한 개지만 실제로 이 우주를 보면 수많은 은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기 위해서 잠시 우주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미국 뉴멕시코에 있는 2.5m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확대해 보면 하얀 점들은 원래 사진이 아니고 알려지는 별들을 하얀 점으로 찍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하얀 점들을 보면 별자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북두칠성. 네. 북두칠성은 인류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왕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북두칠성,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보실 정도죠. 이 북두칠성의 모양은 사실 이제 그 국을 담는 국자처럼 생겨가지고 국을 담는 부분이 있고 손잡이의 끝 부분이 있죠. 손잡이의 끝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대를 해서 좀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북두칠성이 보이죠? 하얀 것들은 모두 별들입니다. 자, 마지막, 북두칠성의 마지막 손잡이가 하얀 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스크린의 중앙에 보면 뭔가 보일 듯 말 듯 보이기 시작하죠.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은하수를 위에서 볼 수 있다면 보게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가진 은하라는 것이 이곳에 있었던 거죠.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있는데도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은하들을 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사실은 북두칠성 손잡이 끝에 있던 별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면적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별은 몇 개 보이지 않는데 첫 번째 별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같은 게 별이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총 5개가 보입니다. 나머지는 수천 개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다양한 밝기를 가진 것들은 모두 은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하늘에서 정말로 작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우주는 별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은하로 가득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이는 우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우주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흑우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은 영어의 Dark Universe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천자문을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이 누르스름하다고 표현한 것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하늘을 거물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직전에. 이 거물효는 색깔로는 검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뜻은 굉장히 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낮에 보이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현, 검은 하늘, 그것이 암흑우주를 이미 나타낸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주의 보물찾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암흑우주에서의 보물찾기, 두 번째로는 보이는 우주에서 보물찾기입니다. 암흑우주의 보물찾기는 외국의 천문학자들이 해놓은 그런 보물찾기를 말씀드리고, 보이는 우주의 보물찾기는 우리가 한 보물찾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암흑우주의 보물찾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는 암흑물질, 두 번째로는 암흑에너지입니다. 자, 암흑우주에서 보물을 찾는 것은 이제 암흑물질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전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렵지요. 네. 일단 태양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이 태양계, 여기에서 케플러 법칙이 나오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태양계를 보면 중심부에 빛나는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도 있었죠. 네. 근데 이러한 그 행성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태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죠, 중력 때문에. 그래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는 속도는 수성이 가장 빠르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그 해왕성, 명왕성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다양하게 나타냈죠. 그래서 중심에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밖으로 가면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떨어지는 정도를 보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제곱분의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된 상태를 가지려면 모든 질량은 태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정 속도는 태양의 질량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한 거지, 여기는 손으로 표시한 건데, 그러한 손을 보면 그 색깔로 표시한 자료를 잘 지나가고 있죠. 그것은 이 태양계의 모든 질량은 태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부터 또다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태양계에는 아무 물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죠. 그런데 만약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름다운 은하, 제가 사랑하는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이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한데, 이 은하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예측은 당연히 태양계처럼 회전 속도가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1970년대에 미국의 여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그 회전 속도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경우에는 은하에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이 더 빠르게 돈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양계의 경우에는 모든 질량의 태양에 있었지만 은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하의 사진을 보면 이 바깥에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회전 속도를 빨리 만들어내는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 천문학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름을 암흑물질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어로 다크 매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찍이 발견해서 이 베라 루비는 암흑물질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그래서 구르보상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상도 받았고 또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수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암흑물질은 그 후에 많은 증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서 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지구상에서는 그걸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로 가면 우주에 있는 질량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은하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빛을 휘게 해서 중력 렌즈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하가 있는데 이 주변에 보면 푸른색의 이런 원호가 보이죠. 이것은 실제로는 이 은하의 뒤에 있는 은하의 빛이 이 앞에 있는 은하를 통과하다가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돋보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정말 흥미롭게도 두 개의 눈, 다음에 작은 코, 그리고 웃는 입술.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흑물질은 이런 정도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로 가보면 은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은하단은 은하가 수천 개가 몰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은하된 경우에도 보면 주변에 눈썹처럼 보이는 신기한 신랄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러한 것도 모두 다 이만큼에 있는 암흑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물질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인들도 모두 받아들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암흑물질의 보물찾기 두 번째는 암흑에너지인데 일반적으로 지구의 에너지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빛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주로 가보면 어떨까? 1998년 이전까지는 우주의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천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루어진 빛에너지, 그리고 천체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질량에너지, 물질에너지, 인에너지 스퀘어로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미 옛날 지식이 되었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라는 것은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우주에 있는 것은 물질, 에너지인데 이러한 물질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팽창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런데 정말로 느려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말로 그러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1998년에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에서 초신성이라는 것은 되게 무거운 별이 이렇게 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죠. 이러한 초신성은 가장 밝아질 때의 밝기가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신성까지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의 속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우주가 시간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예측과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모두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당겨내야 되는데 가속 팽창을 하려면 밀어내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밀어내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는 이제 세 가지가 된 거죠. 빛 에너지, 물질 에너지, 그리고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이 암흑 에너지는 1998년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성과로 폴 머터,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 있던 교수, 다음에 애덤 리스라고 하는 젊은 천문학자, 다음에 슈미트라고 하는 젊은 천문학자, 이 세 사람은 2011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폴 머터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박사 연구로서는
이 태양이 혹시 짝별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별을 어떻게 찾을까?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실패한 연구에서 얻은 노하우를 시야를 이번엔 넓게 태양보다 훨씬 멀리 갤럭시로 우주로 돌려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애덤 리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천문학자는 96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 연구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관에 있던 젊은 연구원 슈미트라고 하는 현재 호주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이 큰 연구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덤 리스의 지도 교수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학생만 받게 됩니다. 그 노벨상은 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천문학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날 2017년 현재로 우주 에너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사 에너지, 보통 물질 에너지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호 물질 에너지가 대략 23% 정도 됩니다. 이 에너지 계산은 E는 mc 스퀘어로 계산하면 되겠죠. 세 번째, 암흑 에너지가 7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로 이루어지는 우주는 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빛을 내는 건 사실 1%도 안 됩니다. 95%,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합친 95%는 있는 거는 알지만 그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 참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를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굉장히 오늘날 정확히 측정을 하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오차는 1억 년입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이 138억 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이 되었고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배경 목사라고 하는 빛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웠고, 그리고 4억 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0억 년 정도 지났을 때 태양계가 태어났고 저희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외국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아주 우수한 시설을 사용을 해서 찾아낸 그런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우리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제가 보물을 찾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우주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우리가 직접 탐방해 볼 수는 없죠. 이 우주를 살펴보고 보물을 찾으려면 망원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망원경 굉장히 비싼 장비죠. 그래서 외국에는 뭐 구경 10m 되는 정말 대형 망원경, 우주 망원경, 수많은 망원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경상북도 보현산 전문대에 있는 1.8m짜리 망원경입니다. 크기를 분류하면 보통 소형 망원경이라고 분류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망원경의 크기가 2m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것은 망원경의 성능에 비례하죠. 망원경이 좋아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가 오전 내내 들은 게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까?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백사장에 가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작은 금알갱이나 찾기,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비유로는 오늘날 인터넷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올립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진 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 1조에서 10조 장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내 사진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 100년을 살아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질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문학서 연구를 하지 말고 보물찾기를 그만둬야 할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내 또 강조해서 들었던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언제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디어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는 고물상을 뒤져보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물상도 가보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아서 거기서 그 고물상을 뭐 하나 찾아보라 그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물상에서 뭘 하나 찾으려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천문학은 일찍부터 빅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같은 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알파고는 정말 막강한 컴퓨터를 사용을 하죠. 근데 천문학자들이 사용했던 알파고는 매우 작은 그런 소박한 알파고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보물을 찾아봐야 되겠죠. 실제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주에서 매우 거대한 천체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우주에서 매우 작고 희미한 어두운 그런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물찾기는 시야를 넓게 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은 좀 뿌옇게 보이는 성운들이 있고, 그런 성운들을 일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이 대략 1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있고, 그 모양을 보니까 둥글게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상성단, 축구공처럼 둥근 성단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는 대략 130억 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천체이죠. 이러한 구상성단들은 갤럭시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1조 배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 10배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하얀 점들이 모두 다 구상성단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성단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대개 이러한 구상성단들을 은하에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하가 아니라 이런 은하가 수천 개 몰려있는 은하단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작은 시야에서 큰 시야로. 아이디어는 갖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에도 새벽에 보이는 별자리가 처녀자리가 있는데, 그 처녀자리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처녀자리 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는 대략 5,400만 광년 좀 떨어져 있죠. 이러한 넓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운 탐사자료라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결과 새로운 구상성단계를 찾아냈는데, 그 규모가 은하단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찾아낸 것들은 대개 요만큼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만큼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것을 세계에서 최초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게재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구상성단계 누구나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망원경과 훨씬 좋은 시설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왜 찾지 못했을까? 정말 충격받을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은하단에 구상성단계가 존재할 거라는 이론적인 예측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언제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확실한 것만 연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관측 자료가 한계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대한 빅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것을 분석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고 찾았죠. 자, 두 번째 예로는 반대로 시야를 아주 좁고 깊게 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주는 은하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은하 중에 가장 작고 어두운 은하 이름이 극미외소 은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Ultra Faint Dwarf Galaxy라는 건데,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은하이고 우주에서 아마도 빅뱅 후에 최초로 태어난 그런 은하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고 어두우니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하는 10년 전부터 처음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인 그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빅뱅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시간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수십 개를 찾아냈는데 다 가까운 거리, 겨우 300만 광년 안쪽에 있는 것만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300만 광년이 아니라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거보다 수십 배 되는 그런 데를 가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역시 5,400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에서 이론을 찾아봅니다.
사용한 자료는 창고에 15년이나 쌓여있던 허블 우주망원경 자료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사용을 했고 살펴봤고 지금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똑같은 자료. 자, 천여 자료의 중심부를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갤럭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의라단의 중심부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 것들 다 은하들입니다. 근데 워낙 멀리 있어서 작고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정도로 어두운데 여기를 잘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확대도 잘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 뭔가 별이 몇 개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게 갤럭시입니다. 은하 중에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어두운 은하, 정말 신기한, 그러면서 아마도 우주에서 최초로 태어난 그런 은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은 저보다는 우리 대학원생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대학원생과 저 둘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천체 물리학 회지 레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과로 우리 학생과 저는 머나먼 태평양의 외로운 섬 이스터 섬에 가서 모아이상들과 함께 또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천문학을 하면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는 또 이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 잡지에 또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뭘 소개했느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오스카 더 그라우치라고 하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하는 유명한 쓰레기를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피카츄보다 좀 못생겼지만 이 오스카 더 그라우치 그리고 고물상 탐사단이 정말 창고에 쌓여있는 오래된 자료를 차지해가지고 놀라운 발견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는 예측을 이러한 은하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수년 동안은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과 함께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록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발견이 된 거죠. 다행히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저희였습니다. 이번에는 북반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남반구, 우리가 이제 칠레나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용광로 자리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은하를 하나 찾았는데 2014년에 발견한 것보다 더 먼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천체 물리학 계질 레터에 발표를 했는데 날짜를 보면 2017년 2월 1일 지난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맙습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들에서 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을까? 똑같습니다. 고정관념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멀리 가면 이런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은하 중에서도 흥미로운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를 합니다. 분석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생각하는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이 우주에는 미해결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무 물질의 존재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천문학자, 수많은 물리학자, 수학자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따져봤습니다만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는 이제 그 두 번째 암흑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의 기원, 지구에만 생명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런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최초의 별이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 그 별들이 있을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GMT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우리나라의 망원경이지만 앞으로 몇 년이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망원경은 구경 25m나 되는 거대 망원경이고, 망원경 이름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고, 이제 칠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호주 하버드 대학교, 카네기 천문대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전에 은퇴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약을 해드리면 우주는 보물의 창고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로 많은 보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천문학자들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빅뱅과 갤럭시의 나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에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악동 뮤지션의 갤럭시를 들으면서, 우리의 보물찾기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